옛날에 내가 죽은 집, 히가시노 게이고. 피아노 위의 인형은 여전히 우리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거실 소파에 눕히자 사야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떴다. 그러나 정말로 깨어났는지 아닌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었다. 눈을 뜨긴 했지만 그녀는 입을 다문 채 천장만 바라봤다. 사야카, 그녀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그러자 그제야 그녀의 검은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이며 나를 쳐다봤다. 그리고 몇 번이나 눈을 깜빡였다. 미안해. 쉰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그렇게 말하고 그녀가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완전히 정상은 아니었는지 눈을 감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갑자기 쓰러져서 깜짝 놀랐어. 내가 말하자 그녀는 입술로만 웃었다. 그랬겠지. 나도 이런 일은 처음이야. 머리가 마비되는 것 같더니 심한 현기증 같은 게 몰려왔어. 그 뒤에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아니, 괜찮은 것 같아. 사야카가 자기 몸을 재빨리 훑어보았다. 나는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다. 쓰러지기 전에 이상한 말을 하던데. 그녀가 왼손으로 오른팔을 문질렀다. 그랬지. 이상한 말이지. 꿈을 꾼 거야? 응, 뭐 그런 셈이지. 그런데 꿈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야. 그건 정말로 본 것 같아. 그거라니? 꽃병과 커튼이 있는 방 말이야. 사야카가 비틀비틀 일어서더니 조금 전에 그녀가 쓰러진 장소로 되돌아갔다. 나도 따라갔다. 여기에 그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을 거야. 복도 벽을 가리키며 아까와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렇지만 문이 없잖아. 내가 말했다. 그런 방도 없어. 이 벽 너머는 다다미 방이야. 그렇지. 사야카가 관자놀이를 눌렀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 있던 문을 통해서 들어간 기억이 나. 이상해. 너무 이상해. 왜 문이 없지? 그렇게 말하며 자조적으로 웃기 시작했다. 바보같이 없는 게 확실하니 무슨 말을 해도 무의미할 뿐인데. 어디 다른 방이랑 착각하는 건 아니고. 내 의견을 듣고 그녀도 순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 골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길게 가진 않았다. 더욱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틀림없이 여기야. 이렇게 식당을 바라보면서 문을 열었어. 나는 한숨을 내쉬며 손전등으로 벽을 비추어 보았다. 그러나 예전에 그곳에 문이 있었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그 대신 내 눈길을 끈 것은 옆에 있는 기둥이었다. 이건 뭐지? 내 눈높이에 수평으로 3cm쯤 되는 선이 그어져 있었다. 볼펜으로 그린 것 같았다. 조금 아래쪽에도 있어. 사야카가 말했다. 그녀의 말대로였다. 내가 발견한 선보다 몇 센티미터 아래에 똑같은 가로선이 그어져 있었다. 더 아래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그 밖에도 선이 몇 개 더 있었다. 키재기 아니야? 키재기? 동요에도 나오잖아. 키를 기둥에 새겨 나간다는 가사. 아, 그거. 어릴 때 그런 행동을 해본 적이 없었던 나는 노래 가사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믿고 있었다.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뜻밖의 발견이었다. 나는 손전등으로 비추며 기둥을 따라 내려갔다. 맨 밑에 있는 표시는 마룻바닥에서 80cm 정도 높이였다. 거기에는 선만이 아니라 무슨 글자 같은 게 적혀 있었다. 뭐라고 쓰여 있어? 사야카가 물었다. 내가 알아보기 힘든 글씨를 읽었다. 유스케 3살, 5월 5일. 아, 역시 키재기였구나. 사야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유스케의 성장 기록인 셈이네. 그렇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뭐가? 맨 위에 선을 봐. 이건 아무리 봐도 1m 70cm는 넘어. 그게 뭐...
사약하는 입을 연 채 말을 멈췄다. 그러고는 입을 다물더니 눈을 휘둥그레 뜨며 말했다. 유스케는 6학년 때 죽었잖아. 6학년 학생이라면 11~12살이지. 성장이 아무리 빠른 아이라도 1m 70cm는 안 될 거야. 그럼 저 선은 누구 키를 새긴 거지? 유스케가 아니라면 형이라는 말인데. 내가 다시 기둥의 표시 하나하나를 손전등으로 비추며 말했다. 그럼 동생처럼 어딘가에 이름이 적혀 있을 텐데. 그렇겠지. 우리는 적합한 답을 낼 수 없어서 입을 다물었다. 문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 내가 사야카에게 말했다. 틀림없이 이곳에 문이 있었고 방으로 들어간 기억이 있는 거지. 그녀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방에 관한 다른 기억은 없어? 꽃병과 커튼 말고. 다른 기억은... 그녀가 초점이 안 맞는 시선을 손전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으로 돌렸다. 어두웠던 것 같은, 무척 어두웠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넌 그 방에서 뭘 했어? 무슨 일이 있었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 모르겠어. 생각이 안 나. 사야카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았다. 그러더니 나를 올려다보았다. 눈에 두려운 빛이 떠올랐다. 왜 그래? 내가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은 안 나는데 왠지 몹시 무서웠던 느낌이야. 무서워? 그래, 그 방을 떠올리려고 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불안해져. 내 안에 든 또 다른 사람이 그 이상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아. 기억을 떠올리는 걸 나 자신이 거부하는 것처럼. 견딜 수 없는 듯 그녀는 옆에 있는 벽에 몸을 기댔다. 머리가 아파. 잠시 쉬는 게 좋겠다. 나는 다시 그녀를 거실 소파에 앉혔다. 그녀는 허리를 푹 숙이고 무릎 위에 올린 양팔 안으로 얼굴을 파묻었다. 등이 미세하게 떨렸다. 사야카의 모습을 보니 어중간한 기억으로 한 말은 아니라는 게 확실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녀가 말한 장소에는 문도 없고 방도 없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녀가 착각을 했다는 게 가장 타당한 생각일 테지만 그렇다면 왜 그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이 문제 역시 쉽게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았다. 우리는 수많은 수수께끼에 애워싸였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출구조차 막혀버리게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무엇 하나 해결할 수 없었다. 무력감에 빠져 있어 본들 해결되는 일은 하나도 없으므로 나는 사야카를 1층에 남겨두고 2층 미쿠리아 부부 방으로 올라갔다. 일단은 하나하나 정리해 가기로 했다. 바닥에 내려놓은 공구 상자에서 해머와 드라이버를 꺼내 들고 금고가 들어있는 옷장 앞에 섰다. 금고는 오래된 물건이지만 상당히 견고해 보였다. 금고 문과 몸체 사이에도 빈틈이 거의 없었다. 그 좁은 틈새에 일자형 드라이버 끄트머리를 찔러놓고 비집어 보았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문이 부서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다른 곳을 찔러 똑같이 비틀어 보았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드라이버가 부러질 것 같았다. 자물쇠를 부수는 게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일 거라 생각했는데 다이얼 자물쇠 역시 완고하리만치 튼튼했다. 나는 빈틈에 드라이버를 넣고 해머로 두드려 보았다. 소리가 몹시 요란한 것 치고는 보람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달리 떠오르는 방법이 없어서 나는 한동안 그 작업을 계속했다. 30분이나 그 작업을 계속했을까? 금고 문도 자물쇠도 아주 조금 흔들거릴 뿐 내가 손을 대기 전의 상태와 거의 변함이 없었다. 나는 살짝 맥이 빠져서 공구를 내던지고 흔들 의자에 다시 앉았다. 금고를 부수는 것보다 다이얼 숫자를 찾아내는 게 빠른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금고 주인이 번호를 잊지 않기 위해 어딘가에 써두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미쿠리아 게이치로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아까 사야카가 조사했던 책상이었다. 그녀도 딱히 눈에 띄는 물건은 없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보니 정말 그랬다. 책상인 만큼 필기 작업도 했을 테지만 수첩이나 서류 종류는 전혀 없었다. 아니, 수첩이 한 개 들어있긴 한데 그 안은 새하얀 백지였다. 새 것이었다.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다. 나는 책상에서 벗어나 손전등으로 구석구석을 비추어 보았다. 어딘가에 금고 번호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했지만 이 집 주인이 그런 장난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 어떨지는 여전히 의문이었다. 언뜻 창가에 천체 망원경이 눈에 들어왔다. 그 옆에는 망원경 비품을 넣어둔 것으로 보이는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나는 상자 뚜껑을 열어보았다. 천으로 싸놓은 교환용 렌즈와 필터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관측 기록용 용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검은 잉크로 7월 25일 새벽 수성 관측이라고 쓰여 있었다. 필체가 편지와 같은 것으로 봐서 미쿠리아 게이치로가 쓴 것 같았다. 그러나 그 메모가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포기하고 다시 금고로 돌아가 드라이버와 해머로 힘쓰는 작업을 시작했다. 드라이버를 10번쯤 두드렸을 때 뒤에서 문이 열리는 기척이 느껴져서 뒤를 돌아보았다. 사야카가 들어왔다. 시끄러워서 못 자겠지. 내가 물었다. 아니야. 왠지 마음이 안정되질 않아서. 그럴만도 하지. 사야카가 침대에 내려앉았다. 아버지 생각을 했어. 아버지는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줬을까? 이 집이나 미쿠리아 씨에게 신세를 진 이야기. 그야 아까도 말했듯이 과거의 잘못까지 들춰내야 하니까 그랬겠지. 정말 그것뿐일까? 그런 건 어떻게든 감출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럼 넌 왜 그랬다고 생각해? 잘은 모르겠지만 날 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 널 위해서? 그게 무슨 소리야? 어쩌면 아버지는 내가 옛 일을 떠올리는 걸 두려워했을지도 몰라. 내가 이곳을 알게 되고 이곳에 오면 기억이 되살아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준 것 같아. 나는 손 안에서 해머와 드라이버를 만지작거렸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잘못된 걸까? 모르겠다고 대답하듯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편지 뭉치로 다시 손을 뻗었다. 있지. 이 편지 말인데 왜 여기 있을까? 수취인이 보관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발신인이 가지고 있는 건 이상하잖아? 무슨 사정이 있어서 나카노 마시시 씨가 돌려줬겠지. 예를 들면 게이치로 씨가 돌아가신 뒤에 추억의 유품으로 건넸다거나. 그렇게까지 해서 어렵게 손에 넣은 거라면 이곳에서 나갈 때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유스케의 일기에 관해 얘기할 때도 같은 말을 했지만 나는 나지막이 신음했다. 이곳 주인이 호련히 모습을 감춘 것에 관해서는 아직 아무런 힌트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가 말을 이었다. 모두 편지지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 왜 편지 봉투에 들어있지 않지? 버렸겠지. 왜? 글쎄,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다.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딱히 할 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편지지 다발을 만지면서 말을 이었다. 이 집 주소를 알 수 없잖아. 주소? 응, 주소야 알 수 있지. 나가누현 고우미마치. 내가 거기까지 말했을 때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이 아니야. 보통은 그 집 주소를 나타내는 뭔가가 하나쯤은 있게 마련이잖아. 이 집으로 온 엽서라거나 명함이라거나.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 허리에 손을 얹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럼 넌 그게 의도적이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안 그래? 보통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야? 단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했느냐는 건데. 두 사람 다
한동안 침묵했다. 또다시 답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금고 쪽으로 돌아서서 다이얼 틈새에 드라이버를 쑤셔 넣었다. 그 금고 열리겠어? 사야카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장담할 순 없지만 아주 살짝 흔들거리긴 해. 그렇게 간단히 망가진다면 금고 역할을 할 순 없겠지. 농담으로 건넨 말은 아닐지 모르지만 사야카의 그 말에 내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다. 그렇고 말고. 웃으며 말하는 순간 드라이버 끝이 미끄러졌다. 큰일이라고 생각한 순간은 이미 늦어서 날카로운 끄트머리가 왼팔에 상처를 냈다. 손목과 팔꿈치 한가운데였다.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어머, 어떡해. 괜찮아. 큰 상처는 아니야. 내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려 했다. 잠깐 기다려. 구급상자를 가지고 올게. 사야카가 말했다. 구급상자? 아까 부엌에서 봤어. 2, 3분 뒤에 사야카가 돌아왔다. 손에는 갈색 상자가 들려 있었다. 상자 옆에 빨간 십자가 표시가 보였다. 그게 부엌에 있었어? 내가 물었다. 응, 싱크대 맨 아래 칸에 들어있었어. 구급상자 안에는 두통약과 위장약, 바르는 연고까지 골고루 갖춰져 있었다. 모두 뜯은 흔적은 없었다. 상처에 바르는 약도 있어. 그녀가 가늘고 긴 상자를 꺼내며 말했다. 튜브식 연고로 보였는데 그것도 아직 사용하지 않은 듯했다. 언제 약인지도 모르잖아. 내키지 않는데. 제조 연원일이 10년 전이야. 연고 상자 옆을 보고 사야카가 말했다. 안 쓰는 게 좋겠어. 그럼 붕대라도 감자. 포장도 뜯지 않은 거즈를 꺼내서 상처에 감아주었다. 꽤 능숙한 솜씨로 붕대를 감았다. 그런 말을 건네자 그녀가 상자 안에 붕대를 집어넣으면서 미하루 상처에 익숙하니까 라고 말했다. 미하루짱이 자주 다쳤어? 응, 내가 상처를 냈지. 사야카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생각이 짧은 자신을 원망했다. 그녀가 익사를 부리듯 어깨를 들썩였다. 내가 상처를 내고 내가 치료해주는 거야. 바보같지. 나는 입을 열지 않고 그녀가 감아준 붕대를 어루만졌다. 그리고 뭔가 다른 화제를 꺼내기 위해 구급상자 안으로 시선을 돌렸다. 뚜껑 안쪽에 서류를 넣는 주머니가 붙어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진찰권이나 보험증을 넣어두는 곳 같았다. 나는 그곳에 손을 넣었다. 안에서 나온 것은 작은 카드 한 장뿐이었다. 진찰권도 보험증도 아니었다. 가족 건강 카드라고 쓰여 있는 그 종이에는 주치의의 연락처와 각 개인의 특이한 병이나 상비약을 써놓는 칸이 있었다. 모두 빈칸이었지만 가족의 이름은 적혀 있었다. 미쿠리아 게이치로, 후지코, 유스케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후지코라는 사람은 유스케의 어머니, 다시 말해 사야카가 할머니라고 불렀던 여성의 이름인 듯했다. 혈액형 칸에는 게이치로 씨만 적혀 있었다. O형이었다. 아버지는 O형이었군. 그렇게 말하며 사야카에게 카드를 건네주었다. O형? 그녀가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으로 한참 동안 카드를 바라본 뒤 이상해 라고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뭐가? 내가 물었다. 유스케의 일기에도 혈액형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내 기억이 맞는다면 틀림없이. 그녀는 거기까지 말하더니 손전등을 손에 들고 방에서 나갔다. 나도 허둥지둥 그녀의 뒤를 쫓았다. 거실에 도착하자 그녀가 탁자에서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일기장을 이리저리 뒤척였다. 험상궂은 표정으로 변해 있었다. 찾았다. 여기야. 그녀가 일기장을 내 쪽으로 내밀었다. 아까는 별 관심 없이 대충 넘긴 부분이었다. 유스케가 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받은 내용이 쓰여 있었다. 5월 19일 맑음. 오늘 신체 검사를 받았다. 키가 조금 자라서 기뻤다.
몸무게는 별로 안 변했는데 신기하다. 신체 검사 뒤 혈액 검사도 했다. 혈액형을 조사했다. A, B, AB, 그리고 O형이 있다. 그 밖에도 RH 플러스와 RH 마이너스라는 게 있다. 마이너스는 몇천 명에 한 사람 있다고 한다. 나는 AB형의 RH 플러스였다. 곤도가 혈액형으로 성격을 알아보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도 안 맞았다.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혈액형을 물어봤다. 엄마는 자기 혈액형을 모른다고 했다. 옛날 사람은 잘 모르는 모양이다. 아빠한테도 물어보려 했지만 오늘은 일 때문에 들어오지 않으셨다. 내가 사야카를 쳐다봤다. 유스케는 AB형이었군. 그녀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이상하네. 내가 말했다. 아버지가 O형이면 어머니가 어떤 혈액형이든 AB형 아이가 태어날 수 없어. 저기 나 자동차 키 좀 빌려줄래? 사야카가 난데없는 말을 꺼냈다. 나는 새로운 수수께끼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반응이 조금 늦었다. 자동차 키? 그야 상관없지만. 주머니에서 키를 꺼냈다. 키는 왜? 그녀가 장난기 어린 표정을 지으며 키를 받아들었다. 나 잠깐 산책 좀 하고 올게. 산책? 이 시간에? 금방 돌아올 거야. 금방이건 뭐건 왜 갑자기? 그 말을 하고 나서야 퍼뜩 느낌이 왔다. 자신의 둔감함에 짜증이 나서 얼굴이 찌푸려졌다. 알았어, 나도 갈게. 혼자 가면 위험해. 괜찮아. 나도 가고 싶어서 그래. 나한테는 그냥 참으라는 거야. 그렇게 말하자 사야카가 겸연쩍은 미소를 지으며 자동차 키를 나에게 건네주었다. 혈액형 말이야. 차에 올라 잠시 달렸을 때 사야카가 입을 열었다.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일까? 양쪽 혈액형에 잘못이 없다면 타이어가 빠질 것 같은 질퍽거리는 땅을 핸들 조작으로 피해가면서 내가 말했다. 유스케는 게이치로 씨의 자식이 아니라는 말이지. 역시 그녀는 숨이 탁 막히는 모양이었다. 그러고 나서 조용히 숨을 내쉬며 말했다. 양자를 드린 걸까? 아니, 그런 것 같진 않아. 편지에 유스케가 태어날 때 일이 쓰여 있었잖아. 아들이 태어나서 다행이라는 내용이었지. 아, 참, 그렇지. 그럼 양자도 아니고 미쿠리아 씨의 친자식도 아니라면. 사야카가 무슨 말을 꺼내려다 머뭇거렸다. 그녀가 하고 싶은 말은 나도 짐작이 갔다. 어머니, 즉 후지쿠 부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서 생긴 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거지. 믿기지가 않아. 일기에서는 그런 기미가 전혀 없었잖아. 그래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겠지. 아니, 난 그런 가능성도 낮다고 봐. 어째서? 유스케가 혈액형 검사를 받은 날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혈액형 이야기를 했었지. 어머니가 바람을 피워서 낳은 자식이라면 AB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황하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일기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안 느껴져. 그건 그래. 그렇다면 미쿠리아 씨는 유스케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유스케를 그렇게 귀여워했다는 건데. 사야카가 자기 얼굴을 문질렀다. 모르겠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또 한 사람의 등장인물이 필요하다는 거지. 유스케의 친아버지. 자동차는 포장 도로로 나갔다. 빗발은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와이퍼를 느리게 바꿀 정도는 아니었다. 도로에 가로등이 없는 데다 길까지 구불구불해서 전망이 몹시 안 좋았다. 다행히 시간이 시간인지라 맞은편 차선에서 자동차가 나타날 기미는 없었다. 카스테레오 디지털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되어 있었다. 마스바라 호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후반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이용했다. 금이 간 변기의 소변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다. 이런 일을 한다고 사야카의 고민이 해결될 수 있을까? 화장실에서 나와
호숫가까지 걸어가 보았다. 비는 많이 약해졌지만 검은 수면에는 무수한 파문이 번지고 있었다. 호수를 사이에 둔 맞은편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는데 그 앞으로 한 덩어리로 뭉친 안개가 서서히 지나가고 있었다. 악마가 깃들어 있는 것 같아. 어느새 나타났는지 옆에서 사야카가 말했다. 한밤중에 호수는 처음이네. 한밤중에 바다도 무섭지만 그거랑은 분위기가 또 다르네. 시간 감각이 왜곡되는 것 같아. 사야카가 나를 바라보는 기척이 느껴져서 나도 그녀 쪽을 쳐다보았다. 시선이 마주치자 그녀가 먼저 피했다. 폐를 끼쳐서 미안해. 그녀가 말했다. 아니야, 적당히 지적 스릴을 즐기는 중이야. 나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이번 일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 이런 곳에 와본들 아무 해결책도 안 될 거라고 우습게 생각했지. 그렇지만 여기 오면 기억이 되살아날지도 모른다고 말한 사람은 너잖아. 솔직히 말하면 일시적인 위안이라고 할까? 나도 내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핑계를 남겨두고 싶었던 거야. 면죄부를 손에 넣는 거라고나 할까? 그렇지만 거기까지 말하고 그녀는 잠시 말을 끊더니 호수 쪽으로 돌아서서 말을 이었다. 네가 함께 와주지 않았다면 난 아마 안 왔을 거야. 고백처럼 들리는 그 말에 나는 당혹스러웠다. 기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고 그런 마음을 억제하려는 나 자신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여기 오기 전에 어쩌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나랑 너 사이에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었어.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괴로운 현실을 잊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생각도 했었지. 그런데 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순수하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애썼지. 아니면 혹시 지금부터 무슨 공세를 취할 생각일까? 아니, 나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다. 여기 오기 전부터 그런 일만은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럴 거라고 예상했어. 그녀가 피식 웃음을 흘렸다. 그때랑은 많이 달라. 섹스 따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니. 입장이 달라. 그렇겠지. 이젠 유부녀니까. 사야카가 익사를 떨듯 말하더니 구두코로 젖은 땅을 찍었다. 그 뒤로 날 미워하진 않았어? 그 뒤라니? 내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는 말을 꺼낸 뒤에 말이야. 아, 오래전 얘기로군. 새삼스레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으면 그만둘게. 아니야, 상관없어. 나는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오른손 끝에 운전 중 졸음을 쫓기 위해 산 껌 포장지가 닿았다. 사야카에게 권했지만 필요 없다는 듯 고개를 옆으로 저었다. 그래서 나도 그대로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널 미워한 적은 한 번도 없어. 껌을 주머니에 넣은 뒤 말했다. 서로를 구속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 그렇지만 충격이었던 건 사실이야. 그리고 좀 이상했지. 그때까지 그런 기미가 전혀 없었는데 난데없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으니 헤어지자고 했으니까. 그랬을 거야. 사야카가 호수 쪽으로 두세 걸음 걸어간 뒤 두 손을 뒤로 돌리더니 빙그르르 돌아섰다. 정확히 말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너랑 헤어지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그 반대지. 너랑 헤어지려고 생각한 게 먼저야. 그 뒤에 너를 대신할 남자를 찾았어. 왜 나랑 헤어지려고 했어? 설명은 잘 못하겠지만 쉽게 표현하자면 꿈꾸는 시간은 이제 끝내야겠다는 기분이었어.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네. 내가 씁쓸하게 웃으며 물었다. 무슨 뜻이야? 그 무렵에 둘이서 나눴던 대화 기억해? 다양한 얘기를 나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 이외의 모든 인간을 부정하는 거였어. 주위의 인간은 모두 바보고 누구도 신용할 수 없고 누구도 진정한 것을 모른다. 자주 그런 이야기를 나눴잖아. 기억해. 분명 그랬지.
앤티크풍의 찻집, 커피와 마일드 세븐, 싸고 비좁은 바, 맥주와 프라이드 포테이토.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했어. 그렇지만 갑자기 그대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계속 주위를 거부하며 우리 두 사람만 살아갈 순 없다. 이대로 가다간 둘 다 못 쓰게 된다. 이젠 어린애가 아니니까 꿈꾸는 건 이쯤에서 끝내자.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지. 요컨대 내가 입을 열었다. 현실 노선으로 변경한 거로군. 그런 표현도 가능할까? 장래를 직시하는 점에서는 그 무렵 내가 분명히 부족한 면이 있었을지도 몰라. 네가 성실한 상대를 찾으려고 한 심정은 이해할 수 있어. 그것뿐만이 아니야. 뭐라고 해야 할까? 사야카가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였다. 서로 응석을 부렸던 것 같아. 일리 있는 말이야.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아. 이해해 주는 거야? 잘은 모르지만 대충. 어쨌든 이미 끝난 일이니까. 그래, 끝난 일이지. 그녀가 입술을 핥았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더 말할게. 그 무렵 우리는 서로 닮았던 것 같지 않아? 아니, 지나치게 닮았었어. 널 보고 있으면 마치 거울에 비친 나를 보는 것 같았어. 그게 왠지 너무 괴로워졌지. 그 무렵 일을 떠올리며 내가 발 밑에 흙을 차냈다. 주제 넘은 건방진 대화. 뭔가에 쫓기기라도 하듯 되풀이하던 섹스. 위장 밑에 무거운 뭔가가 걸려있는 감각이 들었다. 비가 다시 거세지는 것 같아. 호수의 파문을 바라보며 사야카가 말했다. 그녀의 머리도 젖어 있었다. 그만 돌아갈까? 내가 말했다. 우리는 빗속을 지나 돌아갔다. 핸들을 꺾으면서 나는 조금 전 그녀의 고백을 머릿속에서 반추해 보았다. 그 중에서도 내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고 떠나지 않은 것은 우리 둘이 지나치게 닮았다고 한 말이었다. 그 점은 나 역시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성격이나 사고방식, 가치관이 동일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 두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지탱하는 어떤 것, 마음 깊은 곳에 흐르는 것에서 공통점을 발견했던 것이다. 당시에 나는 그 정체를 끝까지 밝혀내는 것을 거부했다.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렇다면 그 무렵 나는 그 정체를 이미 눈치챘던 것일까? 사야카와 만났을 무렵 내가 어떤 소년이었는지를 떠올리는 것은 실은 그리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진만 모아놓은 옛 앨범을 보는 느낌이다. 나의 아버지는 의사였다. 그렇지만 큰 병원을 경영하는 건 아니었다. 작은 마을 어디에나 있는 서민적이고 보수적인 마을 의사였다. 간호사는 2명, 그중 한 사람이 어머니였다.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그들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 계속 숨길 수만은 없어서 이야기할 시기를 기다렸다고 키워주신 아버지가 말했다. 부부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아 양자를 드리기로 했을 때 친척 딸이 이혼한 뒤에 낳은 아이를 키워보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왔던 모양이다. 부부는 두말 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고 별 탈 없이 양자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했다. 그때까지 키워준 부모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역시 충격을 받았고 상처를 입었다. 어린 마음에 부모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의문을 품었을 무렵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다. 네가 우리 아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으니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지금까지처럼 살아가면 된단다. 양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달리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마 양아버지의 말대로 그때까지처럼 하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친부모가 아니라는 생각이 머릿속 어딘가에 자리 잡고 떠나질 않았다. 부모가 내 태도를 눈치채지 못했을 리가 없다.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서먹서먹하게 변해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성이 내 앞에 나타났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말을 걸어왔다. 나는 순간적으로 그녀가 나의 친어머니라는 걸 알아챘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 좀 할까요? 라는 말에 별다른 망설임 없이 따라갔던 것이다. 그녀는 자기가 엄마라는 말은 하지 않고 부모와 가정에 관해 물었다. 나는 대답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며칠 뒤 그 여성이 집으로 찾아왔다. 나는 별실에 가 있었지만 부모와 그녀 사이에 오가는 말이 벽 너머로 들려왔다. 아이를 돌려주기를 바란다는 게 그녀의 요청이었고 그럴 수 없다는 게 부모의 주장이었다.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녀는 재혼 상대와 헤어진 뒤 혼자 된 외로움 때문에 친아들을 찾으러 올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 부탁이에요. 저에게도 살아갈 보람을 주세요. 지금까지 키워주신 데에 대한 인사는 어떻게든 할게요. 나의 친어머니가 울면서 부탁했다.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면 곤란해요. 저 아이는 우리 아이입니다. 돌려줄 생각은 없어요. 양아버지가 강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보다도 지난번에도 부탁했잖아. 저 애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말라고. 그런데 이렇게 집까지 쳐들어오다니 상식이 없어도 유분수지. 양아버지에게 내가 양자라는 말을 들은 직후에 친어머니가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 미리 말을 함으로써 어머니의 등장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걸 막아보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들은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는 사이에 쌍방의 주장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쉽게 말하면 본심이 나왔다는 뜻이다. 앞으로 몇십 년을 줄곧 혼자 살아가라는 말인가요? 나이가 들면 전 누굴 의지하죠? 그러니까 다시 좋은 상대를 찾아보라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믿는 건 저일 뿐입니다. 저희는 우리 집을 이어가야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중하게 키워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가로채가겠다고요?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요컨대 친어머니는 자기 노후를 위해 아이를 확보해두고 싶다는 말이었고 양부모는 집안의 후계자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단지 그것뿐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들 나름대로 나를 사랑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13살이었던 나는 그들이 나를 장래 보험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들을 수는 없었다. 은호는 결국 나중에 본인이 결정하게 하자는 결론으로 일단락을 맺었다. 친어머니는 불만스러운 듯했다. 그 방법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이미 간파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로 양부모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또다시 크게 변했다. 양어머니는 다른 어느 때보다 상냥했고 양아버지는 나의 장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다. 원치 않는다면 의사가 안 되어도 좋다. 어떤 길을 가든 힘껏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였다. 그런 얘기 사이사이에 나를 키워온 추억과 고생담도 자연스럽게 끼워 넣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거의 매일같이 친어머니가 기다렸고 근처 공원 같은 곳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렇긴 해도 대개는 그녀 혼자 일방적으로 말했을 뿐이다. 아이를 남에게 준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이었고 지금은 깊이 후회한다는 말을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다. 일주일 뒤 친어머니가 다시 집으로 찾아왔다. 이번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탁자를 감싸고 앉았다. 그 자리에서 양아버지가 나에게 말했다. 어느 쪽이랑 같이 살 건지 네가 결정하렴. 어려할 건 없으니 편하게 얘기해라. 세 사람의 눈이 내 입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때는 이미 내 마음이 결정나 있었다. 어떻게 하고 싶은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가를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지금처럼 살면 돼요. 라고 내가 대답했다. 양부모의 얼굴은 환희로 활짝 폈고 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였다. 앞으로도 가끔 만나도 된다는 조건만을 얻어낸 채 친어머니는 돌아갔다.
양부모는 나에게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역설하면서 신경 쓸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친어머니에 대한 험담을 노골적으로 입 밖에 내면서 하마터면 불행해질 뻔했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날 밤은 잠들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울었다. 자신이 고독한 외톨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 뒤에는 친어머니와 만나는 일이 별로 없었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재혼하셨다는 이야기를 양어머니에게 언뜻 들었을 뿐이다. 양부모와는 그때까지와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했다. 옆에서 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한 가족이었을 게 틀림없다. 그러나 내 자신은 그들의 아들 연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아마 그들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진실된 건 아무것도 없다. 인간은 모두 외톨이다. 그렇게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바로 그런 시기에 사야카를 만났다. 갑자기 빗줄기가 거세어졌다. 와이퍼 속도를 고속으로 했다. 안 졸려? 옆에 있는 사야카에게 물었다. 응, 괜찮아. 아까 조금 잤잖아. 아, 참, 그랬지. 지금 무슨 생각했어? 아니, 별거 아니야. 라디오 스위치를 켰다. 일본인 보컬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밴드 이름도 노래 제목도 몰랐지만 사야카는 익숙한 노래인지 손가락으로 리듬을 맞췄다. 우리가 지나치게 닮았다고 했던 조금 전 그녀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분명 그랬다. 그녀를 본 순간 강렬한 동료의식을 느꼈다. 아마 그녀도 외톨이였던 모양이다. 사야카를 만난 뒤로 집에 대한 애착이 점점 더 흐려졌다. 하루라도 빨리 이곳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요즘 들어 좀 이상하네. 어느 날 아침 양 어머니가 말했다. 큰맘 먹고 하는 말처럼 들렸다. 그래요? 날 어머니라고 부르질 않잖니. 부르고 싶지 않니? 그런 거 아니에요. 다녀오겠습니다. 도망치듯 집을 나섰다. 양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게 된 건 사실이었다. 왜 그런지는 나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부모 자식 놀이에 지쳤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부모 자식 놀이? 브레이크를 밟았다. 질척거리는 지면 위로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차체가 조금 기울었다. 사야카가 옆에서 낮은 비명을 질렀다. 왜 그래? 그녀가 퍼렇게 질린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눈을 휘둥그레 떴다. 엄청난 착각을 했을지도 몰라. 내가 말했다. 착각이라니? 유스케의 아버지에 관해서야. 어쨌든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 엑셀레이터를 밟으며 다시 차를 출발시켰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신없이 거실로 가서 유스케의 일기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찬찬히 이곳저곳을 읽어보았다. 특히 그 녀석이 나오는 부분이었다. 뭔데? 왜 그래? 무슨 착각을 했다는 거야? 착각이라는 말은 정확하진 않아. 속았다고 해야 할까? 유스케에게. 하긴 남이 일기를 읽을 거란 생각은 못했을 테니 속였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을지도 모르지. 일기를 덮고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됐어. 이제 2층으로 가자. 부모 방으로 들어가 편지 다발을 다시 펼쳤다. 역시 그랬어. 생각한 대로야. 뭔데? 게이치로 씨는 편지에서 유스케를 한 번도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어. 역시 두 사람은 부자 관계가 아니었던 거지. 이것으로 아까 나왔던 모순된 혈액형도 설명할 수 있겠어. 그럼 유스케는 누구 아이야? 장남의 아이지. 내가 대답했다. 편지 속에서 게이치로 씨가 장남이라고 부르는 인물. 그게 바로 유스케의 친아버지야. 그럴 리가. 그렇지만 사야카는 몇 번이나 앞머리를 쓸어 올렸다. 장남은 일기에 나오는 그 녀석이잖아. 그건 틀림없어. 그렇다면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어야 하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일기 속에 아버지라는 사람이 따로 존재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맞아.
일기에 나오는 아버지가 게이치로 씨인 건 확실해. 그렇지만 게이치로 씨는 친아버지가 아니야. 실제로는 조부, 즉 할아버지인 셈이지. 그와 마찬가지로 어머니도 할머니겠고. 사야카가 눈을 크게 깜빡거렸다. 어떻게 그렇게 돼? 유스케에 비해 부모가 상당히 고령이라는 문제는 계속 걸렸잖아. 게다가 이 편지를 봐. 내가 편지 따발을 가리켰다. 유스케가 태어날 때 게이치로 씨가 기뻐하는 심리가 여기 나와 있어. 사내 아이라 내심 쾌재를 부르기까지 했지. 그런 반응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하기 마련이지. 유스케의 나이가 장남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는 것도 이걸로 설명이 돼. 형제가 아니고 부자지간이니 나이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하지. 그럼 왜 할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 아마도 유스케가 갓난아기 때부터 조부모가 키웠을 테니 그런 습관이 몸에 뱄을 테지. 이 편지를 보면 장남이 결혼한 뒤 2년 만에 아내가 죽었잖아.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아마 유스케가 아닐까? 그렇지만 남자 혼자 아이를 키우기는 힘드니까 장남의 부모가 데려다 키웠겠지. 설령 그렇다고 해도 할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건 이상한 일이라고 말하듯 사야카가 몸을 꼬았다. 바로 그 점이 이 집의 비극의 뿌리일지도 모르지. 무슨 뜻이야? 하긴 이건 어디까지나 상상에 불과하지만 먼저 전제를 달았다. 이 편지로 추측해보면 게이치로 씨는 매우 엄격한 사람이었어. 장남의 교육에 관해서도 틀림없이 그런 성격이 반영됐겠지. 그래서 장남이 법률가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좌절하자 몹시 낙담했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겠지. 한심스럽다고 썼지. 그래서 결국 한옥들이 병에는 술이 한 옥밖에 안 들어간다며 포기했던 거야. 장남은 사법시험을 단념하고 교사의 길을 선택했지. 편지로 추측해보면 장래를 위해 게이치로 씨가 그렇게 손을 쓴 게 정답 같긴 하지만 말이야. 그리고 결혼. 그 상대 역시 먼 친척의 딸이라고 하니 장남이 찾은 게 아니라 부모가 아들에게 소개했다고 봐야겠지. 장남은 미쿠리아 씨의 로봇이었단 말이네. 바로 그거야. 내가 사야카의 코 언저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야. 편지를 읽으면서도 느꼈지만 모든 게이치로 씨 뜻대로야. 그래서 말인데 유스케가 장남의 아들이라고 가정하면 그 관계는 더욱 뚜렷해져. 게이치로 씨가 그 손자를 어떻게 대했을까? 편지 내용으로 봐서는 미쿠리아 씨의 기대가 장남에게서 유스케에게 옮겨간 느낌이야. 이름까지 미쿠리아 씨가 지었잖아. 그건 역시 장남과 미쿠리아 씨의 힘 관계로 보면 딱히 부자연스러운 일도 아니겠지. 아내만 해도 아예 불만을 드러내지 않을 순종적인 사람을 선택했잖아. 유스케의 교육 방침에 관해서도 게이치로 씨가 철저하게 참견할 생각이었겠지. 아니, 완전하게 자신의 방침을 내세울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장남의 아내까지 죽었어. 미쿠리아 씨 입장에서는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게 당연한 거였네. 장남이 그걸 거부했는지 어쨌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그런 건 개의치 않고 이야기를 종결시켰을 것 같군. 그렇게 해서 게이치로 씨가 유스케의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된 거지.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게 게이치로 씨의 지시 같진 않지만 그걸 고쳐주지 않은 걸 보면 그렇게 불리는 게 기뻤을지도 모르지. 사야카가 미간을 찌푸렸다. 왠지 병적인 느낌이야. 게이치로 씨에게 장남은 오점이고 잊고 싶은 존재였을 거야. 그래서 유스케가 손자라는 의식을 어떻게든 떨쳐내고 싶었던 게 아닐까? 편지에 장남이 도박에 손을 대서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때의 일을 썼는데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유스케에게 미칠 영향이라고 썼어. 그건 이미 장남과 유스케를 떼어놓으려고 마음 먹었다는 증거지. 아, 그렇구나. 그럼 사야카가 소년의 일기를 펼쳤다. 크리스마스 선물에 관한 의문도 풀려. 보낸 사람이 유스케의 친아버지였던 거야.
올해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왔다 라고 썼는데 보낸 사람이 아버지라면 이상할 것도 없지. 그리고 다음 문장도 납득이 가. 아빠는 장난감만 보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책이 좋다고 하셨다. 전화를 걸어서 화를 냈다. 라는 부분 말이야. 처음 읽을 때는 선물을 보낸 사람이 유스케의 조부모일 거라고 추측했지. 완전히 반대였군. 내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건 그렇고 그 일기에 장남에 대한 게이치로 씨의 태도가 좀 더 명확하게 나온 부분이 있었을 거야. 잠깐 이리 줘봐. 사야카에게 받아든 일기장을 이리저리 뒤척였다. 그것은 게이치로 씨가 죽고 한 달쯤 지난 시기의 기술이었다. 여길 읽어봐. 그녀에게 일기장을 펼쳐 보였다. 아빠는 그 녀석을 바보 취급했다. 그런 인간을 닮으면 안 된다. 그런 인간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라고 쓰여있지. 미쿠리아 씨는 유스케를 철저하게 장남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한 거네. 장남을 제대로 키우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겠지. 그의 교육 방침이 상당히 엄격했다는 것은 유스케의 일기를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 그런데 유스케는 나름대로 그의 엄격함을 잘 따라간 것 같아. 아버지를 존경했던 것 같고, 물론 게이치로 씨에게도 유스케는 회심의 작품이 아니었을까? 마치 물건 같아. 사야카가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교육이라는 이름을 내건 로봇 제작이지.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됐어. 그런데 사건이 일어났지. 미쿠리아 씨가 뇌종양에 걸린 거 말이지. 바로 그거야.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뜻을 이루지도 못한 채 유스케의 교육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으니 그 원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 어쩌면 자기가 죽는 것보다 그 일에 미련이 더 남았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그보다 훨씬 괴로운 사람은 남겨진 유스케가 아니었을까? 지도해줄 사람이 사라져서? 그것뿐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건 그때까지 오로지 경멸의 대상이었던 그 녀석이 집으로 돌아온 일이 아닐까? 그것도 아버지로.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봤는지 사야카의 눈빛이 우울하게 변했다. 이쯤에서 각도를 좀 바꿔보자. 내가 말했다. 한번 장남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는 말이야. 오랜 세월 고개를 숙이기만 해야 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드디어 자기 집에서 살게 됐어. 게다가 그 집에는 친아들도 있고 말이야. 보나마나 의기양양한 기분으로 돌아왔을 테지. 한시라도 빨리 아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싶었을 거야. 그러고 보니 그녀가 다시 일기장으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아까 읽었던 부분 다음에 그런 묘사도 있었잖아. 내가 방에 있는데 그 녀석이 노크도 없이 들어왔다. 그리고 아주 친한 척 말을 건넸다. 가까스로 아들을 되찾았으니 당연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런데 그에 대한 유스케의 반응은 어땠지? 사야카가 다시 일기를 읽었다. 내가 공부에 방해된다고 말해버렸다. 그러자 그 녀석은 방에서 나갔다. 앞으로도 내 손으로 쫓아내버릴 것이다. 그 밖에도 유스케가 까닭없이 그 녀석을 싫어하는 장면이 몇 번이나 나오잖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세뇌를 당했으니 무리도 아니지. 그렇지만 친아버지로서는 아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날이 계속되는 건 굴욕이야. 게다가 유스케의 배후에는 아마도 게이치로 씨의 그림자가 감춰져 있었을 거야. 장남은 미쿠리아 씨를 증오했을까? 증오했겠지. 나는 단언했다. 그러니 유스케가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한 그에게 유스케 역시 증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래, 내가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학대가 시작된 거야.